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20기 애틀랜타 협의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다음은 백과 제찬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제찬이 있겠습니다. 김영렬 애틀랜타 협의회장으로부터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동조 역할, 이번 정부에서 기존 100가지 사항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기획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지회 동조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묻다 적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22년 세계경제 GDP의 기준으로 가서 세계 12위를 기록했으면 또 대한민국 서울은 미래도시와 같은 유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우리 화장품 판매량은 우리 유명한 샤넬과 루이비통보다 높고 또 게임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치 수출, 또 라면 수출, 영화, 또 K-팝, 또 드라마, 삼성, LG, 현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신문지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다니면서 전 세계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은 천연자원에 의지하고 또 거대한 영토를 점유하는 경제적 점유율이 아니라 된 올해 형제 자매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또 재동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2의 고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민진 소설에 진흙탕에 집합했지만 싹을 틔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거둔 성공 중에 하나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조국의 이익을 위한 공동 목표라는 이름으로 한데 뭉친 국민들의 근면, 헌신 및 연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동기와 성격이 한국의 국민들과 제1동포들에게 내재되었을까? 이러한 원동력은 지난 수천 년간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특수성에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힘은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인내와 회복력을 가능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 제 동포들의 역할은 자신을 한국 문화와 전통의 일부로 인식하는 동포는 강하고 친근한 한국의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홍보 대사와 같으며 한국을 알리는 진정성과 또 지역 정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해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단체들이 주류사회와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근면과 정직성을 한민족의 사회주의를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서로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또 주고 받았습니다. 한미 역사는 물론이고 양국 국가 문화에도 공유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았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래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이 가끔 흘러나옵니다. 시대 변화를 고려하는 새로운 통일이 필요할 때에 또 통일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차이를 인정하고 또 공통점을 찾으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통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폭력이라고 봅니다. 흡수의 의도는 상대의 위협이고 적대적 의존의 명분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적인 체제 유지에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흡수를 말할 수도 통일은 멀어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흡수 통일의 의도를 들여댔다면 동독 주민 통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젊은 세대가 통일을 반대할까? 통일이 가져오는 이득이 아니라 부담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일을 유토피아로 상상했지만은 최근 소설과 영화는 통일의 이유를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서두르다 국가 붕괴로 이어진 예멘의 사례를 기억하고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원함과 복수가 반복되는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은 한반보다 못한 세계입니다. 남북 통일 이전에 우리 안에 통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제도 안에서 경쟁하며 현재와 공용의 원리가 같이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살아야 흡수 통일론이 강조되는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흔들리지 않고 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는 굉장히 신냉전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힘 대 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저는 남북 간의 대화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소통과 대화로 먼저 시작을 하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12%,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분단, 보통해소 5%, 그 밖에 남북과 비핵화, 경제협력 이런 것들은 1%, 2%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주제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 및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신뢰와 북한 비핵화를 선순환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할 게 아니라 서로 해서 선순환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다음 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뭘까요? 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 비핵화에서 21%, 남북 대화 16.9, 17%, 대북 경제 지원이 15%, 상호 존중 남북관계 정상화가 11%, 그 밖에 경제협력, 예술 교류, 보건, 비교, 동성애자 등이 나왔는데 같이 이제 보면 북한 비핵화가 가장 먼저 이제 나온 단위라고 보시면 21%니까 남북 대화하고 대북 경제 지원을 보시면은 이 부분만 해서 대략 한 30%, 31, 2%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합치면 40%. 그래서 40% 정도가 넘는 위원님들께서 남북 대화와 대북 경제 내지는 남북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협의회의 대표적 통일 공감 활동과 평화부 추진 과제 영향인데요. 첫 번째로 한의사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게 가장 높이 33%,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의회는 엔터라이즈 협의회만 아니요, 전체 설문인데. 아까 제공해 보니까 국내로 돼 있던데 해외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다 되는 거죠. 한꺼번에 지금. 그래서 한일 사회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지인 대상으로 국제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다. 특히 저희한테 많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 강연 및 포럼의 형태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저희 이번에 5월달에 또 저희 청소년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 그 다음에 저희 조직기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죠. 유관, 정부 기관 및 정치인과의 협력, 이런 것도 있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공동 예배라든지 교육 관련돼서 문화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사의 공감대 운동이라는 거는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의사회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확실히 근데 아까 제국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국내 결과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국내라면 학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대목만 봤을 때는 해외 쪽에 해당되는 용어지 한국에서 한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제목하고 내용이 섞이는 거죠. 작년 3분기 때 자료를 초과해서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도 한인사회 통일 공감대라는 게 국내에서도 남남 갈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저게 국내라고 생각하면 국내도 현지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세 번째 보고만 따로 해외에 해당된다는 말은 사실 없었는데 어쨌든 참고해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자문위원으로서 저희 밥값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북한이 갈수록 대남 강경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설문 거기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신껏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자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부가 과연 어떤 기조로 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핵 위협도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좀 제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몇 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어떤 생각이신지 좀 저희끼리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걷어서 내버리면 저희 협의회에서 각각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모르잖아요. 저희가 아깝게 이렇게 먼 데서 오셨는데 저희가 좀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가 취할 그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예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선제 공격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제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언을 자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대화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면은 가장 거의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여기 지금 질문에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점점 북한이 강경 발언을 하고 ICBM을 막 쏘고 그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현재 사무처장님이나 그 의장님은 솔직히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인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민주평화통일의 자문위원입니다. 그렇죠? 자문위원은 자문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설문을 작성해서 3분기에도 그렇게 냈지만 뭐 하나 들어준 게 없어요. 지금 가고 있는 그 모든 시츄에이션을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그런 뭐 ICBM이나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거에 지금 강대강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한반도가 더 전쟁의 위기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자문위에서 이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으시는 그 사무처장님이나 요번에 와서 또 말씀을 하신 걸 잠시 인터넷 통해서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들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게 완벽한 나라인데 정치를 도와주지 않으면 완벽한 나라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있더라고요. 저희는 정치는 완전 중립 아닙니까? 저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저희는 지금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차세대들 자문위원도 계시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면 우리가 회비를 내고 항상 모이고 우리가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정기회의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저희 목소리로 성명서나 또 저희 애틀란타를 넘어서 다른 미주 지역에 있는 협의회에서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건 우리가 아주 따끔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현저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설문은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북방 삼각,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 동맹의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과거 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한반도 주변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전략적 핵심 추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방 삼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재 북한과의 대화 중계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시점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방 삼각 동맹을 얘기를 할 때도 균형을 말할 때 공평하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함께 테이블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다르고 또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상대적으로 그 필요한 전개가 그동안 많이 되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각이라고 하면서 너무 단면적인 균형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동맹을 이야기를 할 때 한국과 미국만을 보고라도 두 국가가 원하는 그 합의의 돌출점이 다르고 아젠다가 다른 만큼 하지만 현 미국 정권은 지난 정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변수가 갑자기 생기는 상황은 덜 할 수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양국 간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아젠다를 어떻게 합의점을 현실적으로 돌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를 미리 시작하고 또 그 일을 맡아서 할 주요 인사들을 알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또 한국에서 배치를 해야 할지,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역할을 아젠다로 끄는 어떤 강성적인 또는 다른 성향을 띠는 인물들이 이 일을 이번 정권에 해결할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본 정권하고의 대화를 할 때도 경각심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라고 관장님이셨습니다. 제 이름은 구양수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모든 뉴스페이퍼나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쓰지만은 5만여 명이 죽어간 터키의 지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의 파워 싸움입니다. 여기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삼각, 한국, 미국, 일본 삼각을 얘기했는데요. 이 삼각에 관련된 이 국가들은 우리 평화 통일에 관심도 없고요. 반대하는 국가들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정책을 하든 간에 남북 간의 대화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앞서가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우리 위원들은 한국 대통령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에 자문하는 기관이지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자꾸 난면해서 우리 카톡에 올리시면은 우리 위원들의 반감을 사게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 우리 전부 리더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knows the way, 가는 길을 알고, goes the way, 가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how the way, 시행하는 모습, 그 결과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의 이 정치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분리시키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국민들을 분리시키는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저 자신의 말을 안 하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조금 쉐어하고 싶은 제 의견은, 우리는 리더다. 우리는 자문위원회로서 대통령께 자문을 올리는 기관이지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don't expect it. 윤석열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don't expect it. 우리 수행.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대통령의 입에서 탈중국이니 무슨 한국 청년들은 중국을 싫어한다는 이런 말을 막 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도 이제 도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중국 정부나 중국인들의 미움을 사서 지금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거의 뭐 절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외교를 좀 강화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계속적인 경제 관계를 충실하게 잘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동맹은 강화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찬성하지만 한미일 동맹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게 미국이 일본을 더 이렇게 하는 게 미일 동맹인데 그 밑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본의 꼬봉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별히 뭐 이번에 방위를 해서 뭐 지소미아 협정을 완전 복원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 미사일이나 뭐 이런 ICBM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게 우리가 쉐어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혹시라도 한미일 삼각동맹이 결국은 일본 자위대가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땅에 들어온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추진해서는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조사가 우리 자문위원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몇 년치 적자를 지금 몇 개월에 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일본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 어떤 미국, 중국, 주위 강대국 다 좋습니다만 스스로 이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를 북한과의 조성해 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긴장되고 그러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중요한 것은 통일은 안 되더라도 우선 평화적으로 정착을 돼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자도 생기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긴다고 봐요. 결국은 평화가 안보가 될 수 있고 평화가 경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꼭 힘 대 힘으로 뭐 핵을 무장하고 서로 이렇게 과시할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나라가 꼭 미국을 어떤 의지하고 또 중국을 이번에는 많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좀 지혜롭게 좀 정치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남방, 북방 삼각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기에 남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으로 위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부분은 한반도입니다. 만나는 부분은 한반도. 양쪽에 힘이 만나는 부분이 한반도라는 얘기죠. 이 일이 터지면 우리만 죽는 거죠. 예, 그 부분을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 문제지 않습니까? 핵인데 핵은 북한이 누구를 겨냥해서 핵을 개발했을까요? 미국을 보고 겨냥을 했죠. 왜냐하면 남한은 그냥 방사포 2분 안에 서울이 불바다가 돼서 200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핵은 ICBM에다 올리잖아요. 바로 앞에 40km만 날리면 되는데 왜 지구 밖으로 날려가지고 그거를 도에서 또 어디다가 핵을 때립니까 그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겨냥해서라는 것은 잊지 마시고, 그럼 왜 미국을 겨냥을 합니까? 오래전부터 94년부터 제네바 협정하고 나서 평화협정 하자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거기다가 또 이라크 정권 같은 게 이제 제거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안 되겠다,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립하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그 부분이 만나는 점이 한반도고요. 그럼 왜 그게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걸 푸는 방법은 남북이 관계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번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선언하면서 만났잖아요. 주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남북관계 보완하고 군사 행동을 서로 하지 말자. 군사 행동을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쪽 테이블하고 이쪽 테이블하고 이웃인데 같이 살고 있는데 70몇 년 동안 싸워왔어요. 끝없이 도발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잘 지내자고 하는데 그래 이제부터 그러면 너희 집 문 앞에 있는 대포, 총 다 치우고 우리도 치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싸우는 거 훈련하지 말고 우리도 훈련하지 말게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시작하면 이쪽에서도 또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뭐 북한 내부에서 남한하고 미국하고 군사 합동 훈련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기름도 많이 안 나고 전기도 많이 없고 한데 비행기도 띄워야 되고 군사훈련도 시작을 해야 돼요. 또 하필이면 농번기 봄에 또 가을에 추수할 때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군인들은 농사도 같이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나가서 들에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될 때 딱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옛날에 대화가 좀 될 때 제발 좀 훈련 좀 하지 말자, 조용히 지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4.27 저희가 합의를 할 때 그런 군사 훈련을 하지 말자.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대대적인 군사 훈련. 전에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 정도만 했어요. 시뮬레이션만. 그런데 이제 실제 무기가 들어오고 뭐 죽음의 백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무기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훈련을 하니까 군인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탱크가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하니까 북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해서 또 같이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긴장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 거기다가 이쪽에서 그래? 그거 하면 우리도 미사일 쏠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하고 미국하고 훈련을 해서 북한이 미사일 쏜다는 얘기는 안 하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남한하고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문위원으로서 정책 건의를 해드리고 싶으면 이 정권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이 바퀴를 새로 만들 게 아니고 있는 걸 잘 쓰면 되거든요. 이미 다 나와 있으면 4.27 선언이 나와 있어서 남북 간에 군사훈련하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삼각축이 그럼 무너져요. 가운데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요. 간단해요 아주.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니까 계속 이게 가운데서 비웃거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왜 물어봅니까? 이거 왜 물어봐요? 뻔히 다 하는 건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고요. 아까 핵무기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듣죠. 북한은. 너희는 우리의 대화 대상이 아니다. 왜? 항상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기본적인 과제인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등 자문위원이 해야 될 역할, 벌써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말을 쓰시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틀란타 협의회에서 두 분 가셨는데 이제 김순덕 의원님하고 저하고 11, 12 이렇게 해서 두바이에서 80여 명 그 세계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좀 전에 고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자문을 하는 기관이지 또 해외에 사는 동포로서 자문을 하는 거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물론 숙지를 해야죠.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그걸 따르긴 해야 되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고 막 맞지도 않는 거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10분임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2020년에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하면은 정말 우리 협의회가 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그 차세대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넓은 세상을 보고 각 협의회 저희 미국 20개 챕터와 세계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정말 의지가 있는 정말 돈을 보내야 돼서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번에 김순덕 의원님 헌츠빌 알라바에 계신 분하고 갔는데 그분은
그분은 이제 한일 회장님이라 이제 맨데토리로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연세도 또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동성이 좀 떨어지신다고 할 걸. 제가 그 개인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뭐 60이 넘었는데 이런 사람보다 정말 적정한 40대들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후담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대한 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담대한 무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그 북한이 그 대화에 나섰을 때 뭘 비핵화를 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 대화의 장에 나오면 바로 이제 뭐 그 저기 우리가 베네핏을 준다는 거죠. 뭐 식량 지원도 하고 뭐 인프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기존은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런 그러니까 동시에 실천한다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서도 이제 자문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잡은 거는 저희는 그동안 그 해외에 사는 자문위원으로서 그 여기에 사는 정치인들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그 종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End War.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배너를 10개를 준비해서 이산가족 상봉 뭐 평화 공존 이런 걸 해가는데 이제 엔드워를 해가지고 갔는데 엔드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전이라고 해서 그거는 지금 우리 의장의 즉 대통령의 그 구상과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든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거고 사실은 저희 한반도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구해온 게 그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나가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종전을 그런 말을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의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 남북한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도나 무슨 한일 위안부 관계 이런 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어도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반론을 이제 해외 자문위원들이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따라오라 그래서 정말 아쉬웠어요. 저는 18기, 19기 했지만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배너도 못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처에서 오신 분들이 엔드월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종전이라는 말은 추구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전쟁 억제라고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 저희는 해외 자문위원으로서 저희 부의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의 이런 역할 이런 걸 대변해가지고 의장하고 대립을 하더라도 의견을 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뭐 지난번에 저희 오셨었잖아요.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거기 김관영 수석 의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하고 똑같이 그 윤석열 정부에 그거를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도 아니고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나름 그런 거 빼고 각 나라 대륙에서 정말 자기 현지에 맞게 열심히 차세대 교육도 하고 그 주류사회에다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 그 한반도의 상태를 알리고 또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잘 하고 왔는데 저희는 자문기관이지 누구의 뜻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시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권영환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오늘 저 이재성 회장님하고 몇 분 안 나오니까 제가 또 굉장히 어른 나이로 그렇게 됐네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치열하게 해서 떨어졌잖아.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얼마나 지금 개막전 당하고 있잖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저 대통령 바뀌니까 민주국가 대통령주의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 저도 그거 인정해요. 대통령 너무 세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좀 많이 아쉬운 거 있죠? 근데 왜냐면 평통 자문위원회 제가 40년 전부터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정권이 바뀌면 평통 자문위원도 그런 성향으로 바뀝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뭐 김영희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만을 맞아. 내 대통령의 정책 우리 그냥 무슨 뭐 시니어 역할을 따라가야 되냐 그런 것도 맞는데 우리는 자문위원이니까 생각은 다르지만은 이제 국가 대통령 정책이 그러니까 그냥 뭐 저는 그냥 지켜봐. 그래 뭐 너 대통령 5년 동안 네 꼴이라도 해봐라. 저는 그런 식인데 구경하는 거지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자가 뭐 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만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저 KT를 방송하는 게 있어요. 북한에 나오는 거. 정말 뭐 북한 백성들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통일이 돼서 그 사람들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생각 분명히 갖거든요. 근데 북한 정권이 문제야. 이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70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달래서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민주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시진핑 같은 49년 이후로 세 번째 10년씩 계속 해왔는데 70년, 80년 만에 지가 또 3개가 15년 사잖아. 러시아 푸틴은 몇 년에 지금 22년째 대통령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북한하고는 민주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그래도 다행히 민주적인 정권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좀 다른데 정말 아쉽지만 이게 또 현실인 거야. 우리가 힘이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그 권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뭐 아시지만 저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그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근데 양쪽 다 우리 같은 백성인데 최고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양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게 현재로서 최고의 민주주의거든.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그쪽으로 정권이 성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바뀌면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서로가 이제 견제하면 그러니까 자꾸 정권 교체를 필요한 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거고 진짜 한반도 통일 정말 필요한 건데 제가 독재 정권은요 독재자가 죽어야 끝납니다. 보세요. 리비아 가다피도 죽어서 끝났죠. 이집트 무바라크도 죽어서 끝났죠. 서독도 무슨 스킨가 결국 백성들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분출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아쉬운데 저는 정말 우리 평통 자문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지성입니다. 저는 지금 설문조사에서 세 번째 질문에 우리 평통 자문위원이 해야 할 역할 이거에 대해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평통 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과제, 우리의 본분, 우리가 지금 자존심을 갖고 평통위원을 해서 평통위원으로서 우리 한국 정부 평화통일위원회 건의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각자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돼서 좋은 의견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저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통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서로가 수비해서 상대방도 존중하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저희가 마무리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3번 앞에 나와 있는 얘기도 그렇지만요.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그 20기 때는 정권이 바뀌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도 조금씩 이제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건 뭐냐면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느냐, 아까 강마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그 방법론이나 그런 게 조금씩 아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느꼈던 부분과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뭐 반대의 의견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또 회의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 이런 거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부 다 담기에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그 부분만큼은 전 정권이나 지금이나 아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순서나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여러분 각자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한해서 앞으로도 조금 이제 각자의 생활을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인정해서 토론을 해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배고프니까 짧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그 환경을 깊이 제고하지 않은 상태로 내려왔던 부분을 저희가 4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또 그 또한 감안을 하고 새로운 정권에서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 안에서 우려해야 될 반대가 아니라 그 역할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을 자문위원 역할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소신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켜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할 때 해외에 있는 자문위원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할 때에는 저는 차세대로서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공공외교 로비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의 외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주요 국가들, 평화 통일을 같이 해야 되는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평화에 반대되는 문제점들을 지역사회와 우리가 속한 미국에서의 타민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아젠다 중에서의 공동 아젠다 선점에 주력을 함으로써 평화 통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해외 자문위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프라노 이은경님께서 오늘 와주셨습니다. 소프라노 이은경님은 총신대학교 교회문과 성악을 전공하셨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성악 전공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아틀란타의 주님의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프라노 이은경님 주십니다.